하루 매출은 멀쩡했는데 통장은 계속 비어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퇴직 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게 문은 매일 열렸고 손님도 끊이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성실했던 한 남자가 세상의 계산대 앞에서 멈춰 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을 맞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었다라고 말해야겠네요. 중소기업 생산관리 부서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밤 9시에 돌아오는 생활이 몸에 배어 주말에도 눈이 저절로 떠지곤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퇴직을 석 달 앞두고 저는 아내와 함께 거실 탁자에 통장을 쫙 펼쳐놓고 계산을 시작했어요. 퇴직금이 1억 1천만 원, 적금과 예금을 합쳐서 5천만 원, 그리고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하면 나오는 돈이 1억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합치면 3억 원이 조금 넘었죠. 30년을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있었어요. 편의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요즘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다 관리해 준다잖아. 우리 나이에도 할 만하다던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내 가게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의 밑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 게 지겨웠거든요. 정년이 코앞인데 재취업도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아내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요라며 응원해줬죠. 퇴직 한 달 전 저는 인터넷으로 편의점 창업 설명회를 검색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최하는 설명회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다는 공지를 봤어요. 토요일 오후였기에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희 부부처럼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예비 창업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본사 직원이 빔 프로젝터로 화려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은 경기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업종입니다. 불황에도 강하죠. 저희 브랜드는 전국에 15,000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 평균 점포당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습니다. 화면에는 우상향하는 그래프와 함께 안정적 수익 구조라는 문구가 크게 떴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평균 2억에서 3억 사이이고 본사에서 인테리어와 설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점주님은 보증금과 가맹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가 가진 돈과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상담 부스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상권 분석표를 내밀었어요. 어느 지역을 희망하세요? 경기도 쪽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가 하나 나왔어요. 학교 근처고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이에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장사 잘 되실 겁니다. 직원은 컬러로 인쇄된 A사 용지 몇 장을 건넸습니다. 그래프와 숫자가 빼곡했어요. 예상 월 매출 2,300만 원, 예상 수익률 연 15%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운영하시기 딱 좋아요. 알바 한두 명만 쓰시면 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서류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읽어보려 했지만 법률 용어와 작은 글씨가 빼곡해서 눈이 아팠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얼마를 내고 얼마를 벌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죠. 아내도 본사가 큰 회사인데 이상한 짓은 안 하겠죠 라며 안심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가맹비 1,0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교육비 2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본사 직원은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에서 배운 성실함과 책임감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남의 밑에서 일하느니 제 가게에서 땀 흘리는 게 훨씬 보람찰 거라고요. 아내도 이제 우리 사장님이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퇴직의 문을 닫고 창업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 뒤에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개업일은 3월 초 봄바람이 살랑거리던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들이 이틀 동안 매장을 세팅해 줬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처음 입고 거울을 봤을 때 낯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제 가게가 생긴 거니까요. 첫 손님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어요. 여기 새로 생겼네요? 삼각김밥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과하다 싶을 만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학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등하교 시간마다 학생들이 몰려왔고 저녁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들렀어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대로 입지가 정말 좋았던 거죠. 개업 첫 주는 신기할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이 설 때도 있었어요. 아내는 여보,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죠. 첫 달 매출을 확인했을 때 본사가 예측한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는 역시 큰 회사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계약서에 복잡하게 적혀 있던 수익 배분 구조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알바생 한 명만 더 쓰면 우리도 좀 쉴 수 있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둘이서 돌아가며 매장을 지켰어요. 20대 알바생 한 명이 저녁 시간만 도와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달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이번 주 신제품 프로모션 진행 안내 드립니다. 발주 리스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자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낯선 상품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입 음료, 프리미엄 과자, 신제품 도시락. 가격대도 평소보다 비쌌어요.
이거 꼭 받아야 하나? 저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장님. 본사 프로모션은 전 매장 필수 참여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은 학생들이 주 고객이라 비싼 상품은 잘 안 팔릴 것 같은데요. 다른 매장에서는 잘 나가는 상품들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없이 발주를 넣었습니다. 며칠 뒤 상품들이 배송됐어요. 한 병에 4,000원 하는 수입 탄산음료, 3,500원짜리 고급 과자 세트. 진열대에 놓아두었지만 학생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 상품들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이거 반품 안 되나요? 전혀 안 팔려요. 죄송합니다. 발주 확정된 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창고 한켠에 쌓인 상품들을 보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거 유통기한 지나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어떻게든 팔아봐야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첫 달이 잘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요령이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진열대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건물에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이 시간이면 다들 집에 가서 쉬고 있겠죠. 저는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매장 운영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뭔가 계속 빗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창고에 쌓여갔고 본사에서는 계속 새로운 프로모션 안내가 왔습니다. 어느 날 본사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매장 상태를 점검하는 게 규정이라고 했어요. 사장님, 진열이 좀 본사 가이드랑 다른데요? 담당자가 진열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손님들이 잘 찾는 상품을 앞쪽에 놓았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사 매뉴얼대로 신제품을 눈높이에 배치하셔야 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장사를 해보니 손님들 동선이 보이더라고요. 잘 팔리는 상품을 앞에 두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장님, 다음 달에 간판 리뉴얼 일정 잡혀 있습니다. 네, 저희 개업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요. 본사 정책이에요. 브랜드 이미지 통일 작업입니다. 견적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며칠 뒤 날아온 견적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판 교체, POP 광고물, 진열대 일부 교체. 합쳐서 7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예요? 개업할 때 다 새로 한 건데? 저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전국 매장 동시 진행이에요. 계약서 보시면 본사 정책 변경 시 가맹점은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서였습니다. 그 두꺼운 서류가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는 여유가 없는데요. 좀 미룰 수 없나요? 다른 점포는 다들 진행하시는데 사장님 매장만 안 하시면 브랜드 이미지에 문제가 됩니다. 결국 저는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 한도를 늘려서 결제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 무렵 옆 동네 편의점 점주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정보를 나눈다고 했어요. 저도 참석해 봤습니다. 동네 카페에 모인 점주들은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저처럼 퇴직 후 창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형님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옆자리 점주가 물었습니다. 석 달 됐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아,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저는 1년 됐어요. 장사는 괜찮으세요? 글쎄요. 버티는 거죠, 뭐. 본사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점주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리뉴얼 비용 나오셨어요? 저도 이번에 700 나갔어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도요. 개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저기서 비슷한 하소연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씁쓸했어요. 그때 조용히 앉아 있던 60대 초반 점주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약할 때 본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7대 3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본사가 더 많이 가져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사는 임대료도 안 내고 인건비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3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비용 다 내고 7할 받는 거고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계산해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가 한 달 내내 일해서 100만 원을 벌 때 본사는 아무 비용 없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거나 아니면 위약금 내고 나가거나 둘 중 하나죠. 성공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사 말을 적당히 안 듣고 자기 방식대로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저는 늘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했어요. 그게 옳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본사 말을 안 듣고 내 방식대로 하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아내가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어요. 여보, 들어왔어요? 응. 힘들었지? 괜찮아요. 그나저나 모임은 어땠어요? 다들 비슷하게 힘들어 하더라.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매장 정리를 했습니다. 진열대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직 석 달밖에 안 됐잖아. 개업 넷째 달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건물주가 편의점을 새로 들인다는 얘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소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정말로 맞은편에 공사 현수막이 걸렸어요. 편의점 오픈 예정.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브랜드였어요. 여보, 저거 봐요. 우리랑 같은 브랜드잖아요. 아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자님, 맞은편에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태연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상권 보호는요?
사장님, 계약서 보시면 100m 이상 거리면 문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측정해 보니 110m예요. 겨우 10m 차이로요? 손님이 나눠지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사장님,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상권 보호라는 게 고작 100m였다니. 두 다리 쭉 펴면 금방 닿을 거리였어요. 한 달 뒤 맞은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행사를 크게 했어요. 풍선 아치에 현수막 할인 행사까지. 손님들이 신기한 듯 그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딱 3명이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매출 얼마나 나왔어요? 반도 안 됐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개업 행사라 그런 거야. 곧 정상화 될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완전히 반으로 나눠진 거였어요. 어떤 날은 맞은편이 더 바빴습니다. 신규 매장이니까 더 깨끗해 보이기도 했고 행사도 자주 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2달 뒤 오른쪽 골목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또 들어섰어요. 이번엔 경쟁 브랜드였습니다. 아니, 이 작은 동네에 편의점이 3개나 되면 어떡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브랜드니까 본사에 항의할 수도 없었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유동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편의점은 3개. 학생들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아무 데나 들어갔어요. 저녁 시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매출은 개업 초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요구하는 의무 발주량은 그대로였어요. 담당자님,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발주량 조정 안 되나요?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최소 발주 기준은 계약 사항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매출 증대 방안을 고민해 보시죠. 전화를 끊고 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매출 증대 방안이라니. 손님은 정해져 있는데 편의점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매출을 올리라는 건지. 어느 날 저녁 맞은편 편의점 점주와 마주쳤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상대방도 어색해하는 게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미안합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장님 매장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셨군요. 본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도 되고 상권도 충분하다고.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던 거죠. 그분도 저처럼 퇴직금 털어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분도 피해자였어요. 서로 힘내시죠, 뭐. 어정쩡하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처지가 서글펐어요. 경쟁자는 본사가 만들어내고 저희는 서로 눈치만 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거 계속해야 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계약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았고
사실 계속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만두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들어간 돈도 아까운데 위약금까지 내고 나가면 정말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계약 기간을 채우면 그때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예정이었으니까요. 7번째 달이 됐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저희 부부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매장으로 가고 밤에 셔터를 내리고 집에 오면 씻고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라고 해봐야 오늘 매출 얼마야? 재고 확인했어? 이런 것뿐이었죠. 어느 날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내고 나니 마이너스였어요. 결국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담보 대출이었죠. 여보, 이거. 아내가 대출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미 창업할 때 받은 대출도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이라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임대료를 내야 했으니까요. 그 무렵 본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부터 신규 도시락 라인 출시됩니다. 의무 발주 품목이니까 꼭 진행해 주세요. 지금 재고도 남아도는데요. 사장님, 의무 발주 안 하시면 계약 위반입니다. 경고 누적되면 불이익이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약 위반, 경고, 불이익.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결국 발주를 넣었습니다. 프리미엄 도시락이라며 한 개에 6,500원이나 하는 비싼 제품이었죠. 배송된 도시락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살 리 없는 가격이었어요. 직장인들도 잘 안 샀습니다. 결국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저희가 집에 가져가서 먹었어요. 아내는 매일 같은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아내를 봤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더군요. 결혼하고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늙어 보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괜찮아요.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아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일했어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때문에 아내까지 이렇게 고생하게 됐으니까요. 그 무렵 편의점 점주 모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점주 한 분이 자기는 꽤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였어요. 형,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본사 행사 반은 무시해요. 그리고 SNS 열심히 해서 단골 손님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신상품 올리고 이벤트도 제가 직접 기획하고요. 본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근데 제가 워낙 매출이 높으니까 크게 터치는 안 해요. 매출만 나오면 본사도 할 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볼까?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30년 직장 생활 동안 저는 늘 규정대로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SNS는 해본 적도 없고
이벤트를 기획한다는 것도 막연했죠. 나는 그런 거 못해. 집으로 돌아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이어서일까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결국 저는 본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의무 발주도 하고 프로모션도 따랐어요. 팔리지 않는 상품은 할인해서라도 처리했습니다. 본사 눈치를 보면서요. 9번째 달, 저희 부부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침에 매장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저녁에 문을 닫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는 가끔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내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3년 이상 남아 있었고 위약금을 낼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더 힘든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1년 10달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많이 늙어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반이 넘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보다 이 1년 10달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한참을 진열대를 붙잡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괜찮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밤에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상환금이 연체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도 안 남았더군요. 여보, 이거.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요? 우리 같이 결정한 거잖아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이러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건강도, 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폐업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장님, 아직 계약 기간이 3년 넘게 남았는데요. 위약금이 상당합니다. 얼마나 되나요? 계산해 보니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200만 원. 게다가 간판 철거비, 원상복구 비용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이 넘을 거였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 예상 수익의 보상금, 시설 투자 회수금 등이 포함되거든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이미 대출만 5천만 원이 넘는데 여기에 위약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파산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냥 계속 버틸까? 아니면 위약금을 내고라도 나갈까? 밤마다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러던 중 점주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조언을 해 주셨어요. 형님, 공정거래조정원에 한번 신청해 보세요. 상권 중복 피해, 본사 불공정 거래 이런 걸로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위약금을 면제받기는 힘들어도 줄일 수는 있어요. 저도 지인이 그렇게 해서 반으로 줄였거든요. 저는 희망을 갖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권 중복 피해 사례, 강제 발주 내역, 위약금 산정 근거 요청. 두꺼운 서류를 준비했어요. 아내가 밤새 도와줬습니다. 2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 결정문에는 본사의 상권 관리 미흡이 인정되나 계약상 법적 하자는 없음. 다만 위약금 일부 감면 권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권고였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죠. 본사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장님, 계약은 계약입니다. 저희도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형에게, 매형에게, 친구들에게. 쪽팔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2, 300씩 모아서 겨우 2,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본사와 협상해서 6개월 할부로 내기로 했어요. 폐업하는 날 매장을 정리했습니다. 2년 가까이 제 삶이었던 공간. 수없이 진열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손님을 맞이했던 곳.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여보, 다 정리됐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매장을 둘러봤어요. 빈 진열대, 꺼진 냉장고, 텅 빈 카운터. 그게 전부였습니다. 셔터를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위해 이 일을 했을까? 3억 원을 들여서 번 건 빚뿐이었어요. 건강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폐업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남의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편의점 할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어요. 적어도 빚이 늘어나지는 않았으니까요. 최 반장님, 수고하세요.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 넘게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경비원이라니.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달 동안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어요. 지금은 근처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 둘이 합쳐서 35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여보, 이번 달 대출 상환 다 했어요. 아내가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었어요. 계산해 보니 3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3년을 더 일해야 한다니.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죠. 가끔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그 매장. 지금은 다른 점주가 하고 있더군요. 간판도 새로 바뀌었고 진열도 달라졌어요. 지나가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는데 새 점주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다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맞은편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문을 닫았더군요. 저희가 폐업하고 반년 뒤였나? 셔터가 내려져 있고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점주 분도 결국 버티지 못한 거였죠. 어느 날 편의점 점주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반은 익숙한 얼굴이었고 반은 새로운 얼굴이었어요. 저처럼 폐업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옆에 앉은 점주가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살아요. 경비 일하면서요. 저도 요즘 고민이에요. 계속할지 접을지. 그분의 얼굴이 저와 똑같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쎄요. 제가 뭐라 조언할 처지는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성공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은 본사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제 한계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응. 밥 먹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낫죠? 편의점 할 때보단. 그러네. 실제로 그랬어요. 돈은 적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본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됐어요. 저는 다시는 창업을 꿈꾸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사업 자금이 아니라 생활 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웠으니까요. 구조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한다는 것. 그게 제가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한 지 3년째입니다. 대출은 거의 다 갚았어요. 이제 6개월만 더 버티면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가끔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형님, 편의점 어때요? 본사에서 다 해준다던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계약서부터 제대로 읽어봐. 특히 작은 글씨로 된 부분 말이야. 그게 뭔데요? 위약금, 의무 발주, 상권 보호 조항. 그런 거 다 확인해봐. 그리고 본사가 말하는 예상 매출은 절대 믿지 마.
편의점에서 성공한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점주 모임에서 만난 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고 본사 시스템을 이해했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았더군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30년 직장 생활 동안 시키는 대로만 했던 습관 때문이었죠. 본사가 시키는 대로 발주하고 시키는 대로 진열하고 시키는 대로 행사했습니다. 그게 제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제 한계였으니까요. 퇴직금 3억 원.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2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빚과 교훈뿐이었죠. 저는 이제 창업을 꿈꾸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생활 자금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께 성공은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만 옵니다. 계약서를 읽고 구조를 이해하고 본사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만 시작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남긴 결과는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